레스토랑 벨라 비스타.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식당. 벽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이 걸려 있고 천장에는 유럽에서 수입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다. 탁자마다 고급 와인과 값비싼 요리가 올라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 도시의 상류층이었다. 로드리고 히베이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존재였다. 세련된 정장, 손목에 찬 시계는 수천만 원을 넘는 가격. 그의 옆에는 라파엘 몬테네그로와 에두아르두 카스틸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었다. 셋 모두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고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웃겨 죽겠네. 로드리고, 넌 어떻게 이런 노인네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거야? 라파엘이 와인을 마시며 소리내 웃었다. 진짜야, 어디서 이런 애들 데려오는 거야? 에두아르두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팔로워들한테 보여줘야지. 콘텐츠감 잡았다. 그 순간 식당 입구가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옷은 깔끔했지만 낡고 빛이 발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긴장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의 눈이 테이블 위에 로드리고를 향했다. 저기 좀 봐, 또 이상한 노인이야. 로드리고가 소리쳤다. 길 잘못 들었나 본데.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웨이터들이 순간 긴장한 듯 서로를 바라봤고 몇몇 손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켰다. 야, 이봐요. 여기 노인정 아니거든요. 길 건너에 있어요. 에두아르두는 핸드폰을 들고 웃었다. 라이브 시작할게요. 제목은 고급 레스토랑에 침입한 미친 노인. 노인은 멈춰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다. 레스토랑 안은 갑작스레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노인이 프란시스쿠 히베이로, 로드리고의 아버지이며 이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그는 아들의 인성을 시험하기 위해 직접 분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지. 프란시스쿠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내 아들이 만든 현실이라니. 할아버지, 물이나 한 잔 필요해요. 로드리고가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여기 물 한 잔 가격이 당신 연금보다 비싸요. 라파엘과 에두아르두는 박장대소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웃음이 터졌고 몇몇은 몰래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로드리고, 그만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비앙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로드리고의 여자친구이자 인기 모델이었지만 상황을 바꿀 만한 용기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손은 여전히 고급 와인잔을 붙잡고 있었다. 이런 데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다니. 라파엘이 비웃으며 다시 말했다. 이 노인네,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완전 실성한 거 아냐? 조용히 해, 제발. 프란시스쿠는 거의 속삭이다시피 말했다. 내 손녀가 여기서 날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 진짜 재밌다. 에두아르두가 핸드폰을 들어 프란시스쿠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팔로워들아, 여기 봐. 손녀 찾는 미친 할아버지. 제목 감동이지? 프란시스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만든 세계, 자신이 키운 아들,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로드리고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단 한순간 로드리고의 눈빛이 살짝 흔들린 듯했다. 설마.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로드리고는 지갑을 꺼내 백해알 지폐를 꺼냈다. 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가 샹들리에 조명을 반사했다. 지폐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가세요, 노인네. 이거 받아서 편의점 가서 도시락이나 사 먹으라고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다. 프란시스쿠는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지폐를 집어들었다. 그는 지그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드리고는 비웃으며 손짓했다. 자, 이제 꺼지세요. 다시는 이런데 오지 마시고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프란시스코는 천천히 등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레스토랑의 대리석 바닥에 그의 지팡이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피식 웃는 사람들, 눈길을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 끝났구나. 프란시스코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셔츠 안에서 고급 정장을 꺼냈다. 길 건너에 주차해둔 자신의 메르세데스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지웠다. 얼굴에 노인을 지우자 도시 최고의 CEO 프란시스코 히베이루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드 멘데스, 준비하세요. 유언장, 소유권 이전 문서, 그리고 인사 발령서도 필요합니다. 프란시스코, 무슨 일입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생각 없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겁니다. 그가 인간인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하게 할 겁니다. 그날 밤 로드리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샴페인을 마시며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단 한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로드리고의 침실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고급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퍼지는 빛은 평소 같았으면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겠지만 이날은 달랐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 사무실로 와라. 당장. 프란시스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로드리고는 아직 술이 덜 깬 얼굴로 찡그렸다. 뭐야,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당장 오라고 했다. 전화는 뚝 끊겼다. 로드리고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붓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전날 밤의 술자리와 웃음, 그리고 노인을 조롱했던 장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진짜 재밌었지. 30분 후 그는 회사의 최상층에 있는 아버지의 집무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프란시스코는 창가에 서 있었다. 똑같이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등에서 풍기는 공기가 딱딱하고 무거웠다. 왔군. 무슨 일이야, 아버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젯밤 너는 한 노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그를 조롱하고 그 고통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아, 그 사람. 아버지, 그냥 한 노인네였잖아. 어디서 길 잃은 거겠지. 그렇게 심각하게. 그 노인, 나였다. 순간 로드리고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흔들리고 입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프란시스코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너를 시험했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내 안에 인간다운 마음이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지. 하지만 내가 보여준 건 오만, 무시, 그리고 잔인함 뿐이었어. 그게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왜냐고. 내가 널 위해 수십 년간 모든 걸 바쳤는데 내가 만든 삶은 결국 사람을 깔보고 짓밟은 것뿐이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프란시스코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건 유언장이다. 이 순간부터 너는 나의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회사의 모든 지분, 자산, 부동산, 차량, 계좌 접근권, 전부 박탈된다. 말도 안 돼. 이건 장난이지? 농담하지 마, 아버지. 농담이었다면 좋았겠지. 그리고 이건 너의 새 근무지다.
프란시스코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리베이로 딜리버리, 계약직 라이더라고 적힌 고용계약서였다. 앞으로 넌 회사의 배달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월급은 최저임금, 차량 제공 없음, 복지 혜택 없음,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6일. 시작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6시다. 로드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아버지, 제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한 번의 실수였다고. 실수? 아니, 로드리고. 그건 너의 본성이었어. 난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을 뿐이다. 문이 열리고 법률고문 알베르투 멘데스가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로드리고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당신 명의의 카드 정지 문서, 차량 반환 명령서, 고급 아파트 해약 통지서, 그리고 은행 계좌 동결 문서입니다. 젠장,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이 살게 될 새 거주지는 시 외곽 지역의 원룸입니다. 월세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가구 없음,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선택은 없습니다. 비앙카가 이걸 알면. 그녀는 이미 알았다.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말했다. 7분 전 내가 계좌 정지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 직후 그녀는 너에게 이별 문자 하나 남기고 번호를 바꿨지. 로드리고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세상이 미쳤어. 다 날 버렸어. 아니, 내가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야. 프란시스코는 천천히 뒤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진짜 인간이 되려면 인간으로 살아봐야 한다. 그날 오후, 로드리고는 시 외곽의 낡은 원룸에 도착했다. 주변은 조용했고 거리는 쓰레기로 어수선했다. 원룸의 문을 열자 키키한 냄새와 싸늘한 공기가 맞이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에 걸었던 명품 목걸이는 이미 벗겨졌고 주머니에는 현금 몇 장만 남아있었다. 냉장고는 비어있었고 가스레인지는 녹슬어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익숙했다. 로드리고. 라파엘, 넌 아직 내 편이지? 이건 전부 오해야. 아버지가. 들었어. 내 얘기 다 나왔더라. 야, 미안한데 우리 모임에는 더 이상 너 같은 신세 한탄하는 애는 어울리지 않아. 너무 창피해. 국넉. 에두아르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수신 거부. 단 24시간 만에 로드리고는 부자에서 무직, 인기남에서 외톨이로 추락했다. 밤이 깊었다. 침대도 없는 방에서 그는 처음으로 차가운 바닥 위에서 잠을 청했다. 배는 고팠고 머리는 복잡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제 자신이 조롱했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게 아버지였어.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무서워졌다. 앞으로의 삶이. 새벽 5시 40분.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로드리고는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몸에 맞지 않는 점퍼를 걸친 채로 리베이로 딜리버리의 물류 창고 앞에 도착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와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이 뻐근했다. 그는 간밤을 차가운 바닥에서 보냈다. 가구도 없고 담요 하나 없는 방에서. 그가 도착하자 창고 안에서는 이미 20여 명의 라이더들이 소리치고 웃으며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노란색 조끼와 투박한 배달 가방, 각자의 이름이 적힌 락커. 그 풍경은 로드리고에게 생소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 야, 플레이보이 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오, 우리와 함께 배달하는 귀족님이시네. 오늘 날씨 안 좋은데 우산은 금으로 된 걸로 챙겼나? 그들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시선은 차가웠다. 놀림과 조롱 속에는 오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조용히 해라. 굵고 낮은 목소리가 창고를 가로질렀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배가 불룩 나온 몸에 딱 붙은 유니폼이 불편해 보였다. 얼굴에는 늘어난 주름과 깊은 피로가 있었다. 마르쿠스 실바다. 한 동료가 속삭였다. 우리 책임자. 내가 잘못하면 제일 먼저 욕부터 박는 놈이지. 마르쿠스는 로드리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너 로드리고 히베이루 맞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배달원이란 소문 진짜였군. 내가 이 회사에서 15년 일하면서 별사람 다 봤지만 회장 아들이 라이더 되는 건 처음 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로드리고에게 건넸다. 여기 내 오늘 배달 루트. 아침에만 20건이다. 다 못하면 오후엔 추가로 더 받아야 해. 목표는 40건. 못 채우면 급여에서 까인다. 로드리고는 말없이 종이를 받았다. 머릿속으로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려 했지만 감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저기 있는 노란 자전거, 그게 내 거다. 서스펜션도 없고 페달은 뻑뻑하지만 내 수준에 딱 맞아. 알겠습니다. 그는 작게 대답하고 자전거에 다가갔다. 녹이 쓴 프레임, 갈라진 안장, 손잡이는 미끄럽고 브레이크는 한쪽만 제대로 작동됐다. 그가 타보려 하자 균형을 잡지 못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아, 자전거도 못하는 배달원이야. 이래서 부잣집 애들한테는 노동을 맡기면 안 돼. 다시 웃음이 터졌다. 로드리고는 아무 말 없이 페달을 밟았다. 처음 배달지는 창고에서 4km 떨어진 곳 경사가 심한 언덕 위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였다. GPS도 없고 익숙한 길도 아니었다. 로사스 거리 1187번지. 그는 중얼이며 길을 찾기 시작했다. 페달은 무겁고 다리는 금세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자동차로 몇 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자전거로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이내 굵은 빗방울로 바뀌었다. 로드리고는 멈춰 설 곳도 우산도 없었다. 유니폼은 금세 젖어 달라붙었고 배달 가방에서도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페달을 밟았다. 도착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다. 수신벨도 없고 계단은 어두웠다. 4번째 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채 계단을 한 칸씩 올랐다. 여기 402호.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자가 문을 열었다.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뒤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음식 식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 이딴 서비스면 별점 1개 준다. 다시는 여기서 안 시킬 거야. 여자는 음식을 낚아채듯 받아 문을 쾅 닫았다. 로드리고는 몇 초간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가슴 속이 답답했고 숨은 가빴다. 내려가는 계단이 2배로 길게 느껴졌다. 2번째 배달지는 더 멀었다. 언덕을 지나 좁은 골목을 돌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내려가야 했다. 다리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손가락은 젖은 핸들에서 미끄러졌다. 갑자기 앞바퀴가 도랑에 빠지며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졌다. 진흙탕 위에 넘어지며 얼굴까지 튀었다. 로드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라이더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배달은 장난하냐, 플레이보이. 로드리고는 다시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다. 손에 상처가 생겼고 바지는 진흙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또다시 페달을 밟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주머니에는 현금 10회알.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지만 젖은 옷으로 안에서 먹을 공간조차 없었다. 그는 비를 피할 가게의 처마 아래에서 그것을 급히 먹고 또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오후 3시. 17건을 완료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한 집에서는 문 앞에서 개에게 쫓겼고 다른 집에서는 돈을 던지듯 건네받았다. 단 한마디에 감사합니다도 듣지 못했다. 마지막 배달.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끝이다. 그가 도착한 마지막 주소는 낯익은 거리였다. 그 거리 끝에는 예전 연인 비앙카의 아파트가 있었다. 이 배달도 거기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정확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가 조용히 자전거를 세웠다. 손으로 얼굴의 진흙을 대충 닦고 문 앞까지 걸어갔다. 누구세요? 비앙카의 목소리였다. 배달이요. 리베이로 딜리버리. 문이 열렸다. 그녀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고 순간적으로 경악했다. 로드리고도 말을 잃었다. 너야? 응. 몇 초간 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앙카는 눈썹을 찡그렸다. 정말로 여기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 여기까지. 미안, 들어올 수는 없어. 지금 친구들이 와 있어서. 그녀는 조용히 음식만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로드리고는 말없이 계단을 내려왔다. 다리가 휘청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아파트를 빠져나오며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마지막 배달이었다. 저녁 6시. 그는 물류창고로 돌아왔다. 유니폼은 엉망이었고 신발은 진흙에 잠겨 있었다. 얼굴은 피로로 쩔어 있었고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마르쿠스가 그를 보며 말했다. 17건, 목표는 40건이었다. 절반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급여에서 30회할 깐다. 내일은 25건 이상 못하면 너도 짐 싸는 거다. 로드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쳤고 그보다 더한 건 외로웠다.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샤워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웠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조명은 어두웠다. 무릎에 멍이 들었고 손은 계속 욱신거렸다. 그러나 눈을 감기 직전 그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비록 그날 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 땀을 흘리고 부딪히고 혼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처음으로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피로도 조롱도 아닌 이런 감정에 익숙해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밤 11시 48분. 로드리고는 바닥에 깔린 얇은 담요 위에 등을 뉘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잠잠하지 않았다. 팔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무릎은 아침에 넘어지며 생긴 상처로 붓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누구였지? 이틀 전만 해도 그는 가죽 시트에 앉아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차를 탔다. 주문 하나에도 고급 요리를 받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누군가가 물을 따랐다. 그의 이름은 청탁이었고 그의 계좌는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있었고 발톱 밑에는 기름때가 껴 있었다. 오늘도 욕을 들었고 비를 맞았고 문 앞에서 음식값을 던지듯 받은 손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진짜 나였나? 아니면 이게 진짜 나인가? 그는 조용히 일어나 벽에 기대어 앉았다. 방구석, 깨진 거울 조각 하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멍든 눈밑, 트고 갈라진 입술, 부은 관자놀이, 그리고 물기 없는 눈동자. 로드리고는 거울 조각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전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었다. 셀카는 셀 수 없이 찍었지만 그건 조명 아래에서 다듬어진 얼굴이었지 이런 날 것은 아니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로드리고, 자니? 그는 잠시 멈췄다. 낮게 깔린 할머니 목소리였다. 이 건물 복도 끝에 사는 이웃, 도나 콘세이상. 지난 이틀 동안 몇 번 마주쳤지만 인사조차 제대로 나눈 적은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문을 열자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흐트러진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한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로드리고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에요? 내 손자가 가브리엘이 병원에 있어. 폐렴이야. 의사가 처방전을 줬는데 약값이 25,000헤알이래. 내 연금으로는 도저히.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고 눈에는 절박함이 맺혀 있었다. 로드리고는 지갑을 꺼냈다. 현금은 거의 없었다. 급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바닥이었다. 그러나 접혀있던 50헤알 지폐 3장이 그의 손에 남아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이걸 주면 이번 주는 굶을 수도 있어. 냉장고도 텅 비었고 물도 끊겼는데. 하지만 도나 콘세 이상의 눈을 보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이거 써요. 정말이니? 내 얘기 듣고 그냥 외면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진짜예요. 그녀는 두 손으로 지폐를 꼭 쥐고 울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 너를 축복할 거야, 아들아. 내가 준 돈으로 내 손자가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대로 로드리고의 손을 꼭 잡고 잠시 멈췄다가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로드리고는 텅 빈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울 조각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낯선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아주 조금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로드리고는 이상한 감정 속에 잠이 들었다. 배는 고팠고 머리는 아팠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돈을 잃은 건 괴로웠지만 인간으로부터 받은 감사는 그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밤이었다. 공기는 눅눅했고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로드리고는 두꺼운 배달 가방을 메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오후 10시 18분, 야간 배달이 막 시작된 참이었다. 낮보다 주문은 적었지만 거리는 훨씬 더 위험했다. 오늘 밤 내가 도는 구역은 루아 두스 안조스. GPS 잘 안 터지고 가로등도 없는 데가 많아. 조심해라. 마르쿠스의 말이 떠올랐다. 거긴 사람보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는 동네야. 로드리고는 그런 경고가 예전 같으면 웃기게 들렸겠지만 지금은 다르게 와닿았다. 이제 그는 웃을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의 일부가 되었고 그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자전거는 비틀거렸고 그의 다리는 이미 낮의 피로로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배달지는 판자촌 근처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 주소는 정확했지만 문은 없었다. 대신 낡은 천막이 입구를 가리고 있었다. 배달이요. 그가 조심스럽게 외쳤다. 천막 사이로 아이의 머리가 삐죽 나왔다. 그리고 곧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허겁지겁 나왔다. 그녀는 수척했고 옷은 해졌으며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음식을 받았고 로드리고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밤늦게 아이랑 여기서 지내세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기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고 가스는 어제 끊겼어요. 이게 오늘 첫 식사예요. 그 말에 로드리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가방에서 배달 내역을 꺼내 확인하려 하자 그녀는 황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잔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낡은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손에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금액이 부족했다. 죄송해요. 7헤알이 모자라요. 내일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맺혀 있었다. 그 뒤로 3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아이들이 멀뚱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발은 맨발이었고 배는 약간 불룩했다. 굶주림 때문인지 영양 부족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로드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더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진짜예요. 애들 밥이나 더 챙기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로드리고는 몸을 돌려 자전거에 올랐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따라 다시 출발하려던 순간 아이들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삼촌. 그 목소리는 낮고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슴 깊숙이 박혔다. 로드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뜨거운 물기가 눈을 타고 흘렀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는 울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이. 창피하지도 않았다. 억지로 삼키지 않았다.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였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장례식 때? 그때조차도 그는 눈물을 참았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게 두려워서. 하지만 지금 이 어두운 거리에서, 비좁은 판잣집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순간에 그는 인간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바퀴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밤 그는 더 많은 골목을 돌았다.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 벽에 그려진 낙서, 개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싸움. 하지만 그는 이제 무섭지 않았다.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눈빛, 표정, 숨소리, 모두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이었구나.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배달이 끝났다. 그는 물류창고로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직행했다. 그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었다. 그는 너무 지쳤고 너무 무거웠다. 몸도 마음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도나 콘세이상의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가브리엘, 약 덕분에 열이 내렸어. 정말 고마워, 아들아. 로드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날 밤 그는 바닥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은 분명했다. 사람이 된다는 건 말이나 명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무얼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구나. 그날 로드리고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기 시작했다. 3번째 주차. 너 아직도 안 잘렸네. 루카스가 웃으며 로드리고의 어깨를 툭 쳤다. 전 같았으면 조롱으로 들렸을 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말끝에는 농담보다 약간의 인정이 섞여 있었다. 분위기는 서서히, 눈에 띄진 않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로드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30건 넘겨볼 거야. 진짜? 처음 아니야. 맞아. 해볼 거야. 물류창고 한쪽 구석, 평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조용한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 배달복은 낡았고 자전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수리 흔적이 가득했다. 그는 조항, 이 배달팀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다. 아무도 그를 크게 주목하진 않았지만 모두 그를 피하지도 않았다. 존중이라고 하기엔 조용하고 무시라고 하기엔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아침 로드리고는 먼저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조항, 선생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조항은 놀란 듯한 눈으로 로드리고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었다. 선생님은 무슨, 난 그냥 늙은 배달원일 뿐이지. 그래도 난 아직 많이 서툴러서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조항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전거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버티는 게 중요하지. 비를 맞고 욕을 먹고 넘어져도 배달은 결국 사람한테 가는 일이니까. 그 말은 로드리고에게 뭔가 뚜렷하게 남았다. 그날부터 그는 조항을 따라다녔다. 쉬는 시간엔 그가 자전거를 손보는 걸 도왔고 점심시간엔 빵을 나눠 먹었다. 조항은 많지 않은 말로 그러나 깊은 시선으로 로드리고를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다. 주문지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면 어떻게 해요? 가방을 앞에 메고 올라. 뒤로 매면 중심이 쏠려서 허리 망가져. 비 오는 날엔 어떻게 물 안 새게 해요? 신문지 한 장이면 충분해. 음식과 땀을 분리시켜주는 작은 구분이 큰 차이를 만들지. 이런 일상이 이어지자 주변 라이더들도 하나둘씩 로드리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플레이보이, 귀족이라 부르지 않았고 그의 옆에서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늘었다. 심지어 마르쿠스조차 그를 불러 말했다. 오늘 루트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해보겠습니다. 좋아. 근데 시간 안에 못 끝내면 내일은 창고 정리부터 해라. 알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위협처럼 들렸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배달지는 총 32건. 그중 절반은 언덕이었고 5건은 지하 주차장을 지나 계단을 올라야 하는 구조였다. 중간에 바퀴에 펑크가 나기도 했고 한 고객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포기하지 않았다. 점심시간도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탔고 진흙이 묻은 손으로 직접 바퀴를 교체했다. 배달 가방 안에서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덧붙였고 날이 어두워진 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마지막 배달은 밤 7시 50분. GPS상으로는 도심과 가장 멀리 떨어진 구역,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다. 그는 병원문 앞에 도착해 음식을 건네주며 힘겹게 웃었다. 여기 주문하신 죽이요. 따뜻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먹는 식사예요. 그 환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로드리고는 웃으며 대답했다. 몸조리 잘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박수를 쳤다. 했어. 전부 다 끝냈어. 페달을 밟으며 창고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하늘은 맑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뿌듯함이 피어올랐다. 이 느낌이구나. 내가 진짜로 이룬 거. 창고에 도착하자 이미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퇴근한 상태였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아직 사무실에 있었다. 32건. 시간이 8시 10분. 늦지 않았군. 그는 기록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첫 목표 달성이다. 내 이름 벽에 붙이는 걸 고려해보지. 그 말에 로드리고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직 조항 선생님 차례 아닐까요? 마르쿠스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만으로도 로드리고는 충분했다. 그날 밤 원룸에 도착한 그는 진짜로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 있던 마지막 라면을 꺼내 끓였다. 다 끓은 라면 앞에 앉아 그는 두 손을 모아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그는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자.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화요일 아침. 창고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라이더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며 서로 눈치를 보고 속삭이며 수근거렸다. 조항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고 마르쿠스는 아예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로드리고는 물기 묻은 점퍼를 벗으며 루카스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루카스는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다. 사직 통보서야. 20명 잘린대. 오늘부터. 로드리고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회사 공지야. 경영 구조 조정이래. AI 배차 시스템 도입하고 외주 확대한다나 뭐래나.
정규 계약직부터 자른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성의 울음소리가 창고 한쪽에서 터져나왔다. 마리아였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자 조항과 더불어 가장 성실한 라이더 중 한 명. 그녀는 손에 든 사직서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었다. 난 이번 달도 카드값이 밀려있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조항은 말없이 그녀 옆에 다가가 등을 두드렸다. 자신도 손에 사직서를 들고 있었다. 로드리고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귀에서는 피가 맴도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아니잖아. 그가 중얼거렸다. 마르쿠스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표정은 차가웠고 말투는 기계적이었다.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지시받은 내용 그대로 시행한 것뿐입니다. 이에 제기는 불가합니다. 이게 회사가 할 짓이야. 로드리고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들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조항, 마리아, 여길 집처럼 여기던 사람들이라고. 마르쿠스는 고개를 돌려 로드리고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게 말했다. 그 회사 내 아버지가 만들었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말은 로드리고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고 손가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곧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로드리고.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냐? 당신 회사에서 오늘 20명의 라이더가 잘렸습니다. 그중엔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도 있고 이 일을 12년 넘게 해온 사람도 있어요. 전부 말 한마디 없이 거리로 내쫓겼어요. 프란시스코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알고 있다. 보고는 받았지.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AI 배차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니까. 그 효율이 사람을 죽입니다. 로드리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난 지금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도표 속수치가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렸고 비 맞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프란시스코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너 변했구나. 아니요. 전 그냥 이제야 눈을 떴을 뿐이에요. 주소를 보내라. 뭐요? 내가 있는 곳 지금 바로 가겠다. 로드리고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원룸 주소를 전송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고개를 돌려 창고 안을 둘러봤다. 마리아는 여전히 조용히 울고 있었고 조항은 무표정하게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는 그 둘 앞에 섰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정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는 못 넘기겠어요. 1시간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췄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고 프란시스코 히베이루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창고 안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그를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고 아닌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무게감을 가졌다. 프란시스코는 말없이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조항과 마리아, 마르쿠스, 그리고 로드리고 앞에 섰다. 제가 오늘 직접 보러 왔습니다.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여긴 괜찮다. 여기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리아를 바라봤다. 아이 셋을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이길 순 없습니다.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군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해고 통보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20명 전원 내일부터 복직입니다. 순간 창고 안에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조왕이 먼저 나섰다. 왜 바꾸신 겁니까? 보고서엔 이런 말 없었을 텐데.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대답했다. 로드리고 덕분입니다. 그는 오늘 나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봤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만든 회사가 처음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위함이었는데 어느새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말에 조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로드리고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프란시스코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책임 있는 어른에게서 또 다른 어른으로 건네는 시선이었다. 그날 밤 해고 통보를 받았던 20명에게 복직 문자가 발송됐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로드리고를 끌어안았고 조왕은 단단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프란시스코는 돌아가기 전 로드리고에게 물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걸 후회하지 않아도 될까? 로드리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어졌어요. 로드리고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찻잔 하나, 빵 한 조각, 그리고 조용한 밤.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방은 오래된 전구 하나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다. 몇 시간 전 아버지와 창고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주소를 보내라.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땐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방문이 단순한 감정적 충동은 아니었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툭툭. 로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슈트를 벗고 평범한 코트를 입은 프란시스코 히베이루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스쳐 지나갔다. 들어와요. 로드리고는 짧게 말했다. 프란시스코는 방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눈길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본능적으로 곳곳을 살폈다. 누수 자국이 남은 벽지, 깨진 거울 조각, 식기조차 없는 주방, 전기 히터 대신 말라붙은 담요, 그리고 바닥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아들. 이곳에서 계속 지낸 거냐? 처음엔 죽을 것 같았죠.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힘들었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프란시스코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과거의 로드리고는 불편한 소파에도 화를 냈고 음식이 5분 늦으면 웨이터를 쫓아냈다. 그런 아들이 지금은 바닥 위 빵 한 조각을 소중히 아끼고 있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왜 그런 테스트를 했는지 이제 말씀해주세요. 로드리고는 정면을 응시하며 물었다. 피하지 않았다. 변명도 구걸도 없었다. 그냥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다. 프란시스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늘 너에게 모든 걸 줬다.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기회.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늦게 알았지. 그는 조용히 테이블 앞에 앉았다. 비닐봉지에서 따뜻한 국물과 도시락을 꺼냈다.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서 말을 이었다. 회사를 물려주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너에게 권력보다 큰 가치를 맡길 수 있을지. 내가 만든 이 조직이 내 손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짓밟은 무기가 되진 않을지. 그래서 날 모욕했죠. 노인 분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험했죠. 그건 지나쳤다는 걸 인정한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그날 난 당신이 두려웠어요. 로드리고가 입을 열었다. 노인을 밀어내며 웃던 내 얼굴을 당신 눈으로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어떤 괴물이었는지. 프란시스코의 손이 멈췄다. 그 순간부터 난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배달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바꿨어요. 마리아, 조앙, 도나 콘세이상. 그들이 날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에 프란시스코의 눈이 흔들렸다. 오늘 조항을 다시 봤지. 그는 널 선생이라 불렀다. 그가 그런 말하는 건 10년 만에 처음이야. 로드리고는 작게 웃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페달을 넘기면서도 사람을 보죠. 그분이야말로 이 회사를 대표할 사람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해고 통보는 모두 철회하고 조항을 지역 교육 담당으로 승진시키겠다. 경력과 인격 모두를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해. 로드리고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진심이에요. 그 누구보다 진심이다. 그리고 너. 네. 너에게도 제안을 하나 하려 한다. 다시 회사를 맡기려는 건가요? 아니, 회사는 아직 내게 맡기기엔 이르다. 하지만 현장 운영 개선팀이라는 이름으로 너와 몇 명의 동료가 직접 보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로드리고는 숨을 들이켰다. 우린 AI도 쓰고 효율도 따져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줄이는 일은 다시 없을 거다. 그걸 내가 감시해줬으면 한다. 잠시의 침묵. 로드리고는 도시락을 천천히 집어들고 수저를 꺼냈다. 아버지. 응. 이 도시락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프란시스코는 잠시 당황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래 골목의 작은 포장마차. 사장님 이름이 마르시아였나? 그 집 저도 알아요. 근데 거기 음식은 사랑이 들어가 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날 밤 로드리고는 깨달았다. 그가 원하던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이 통하는 대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순간,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였다. 프란시스코 역시 그날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로서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둘은 서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남겼다. 이제는 진짜로 같은 세상을 보자. 오전 10시 12분. 햇살은 드물게 따뜻했고 로드리고는 오래간만에 세수를 하고 나와 커피를 끓였다. 방 안에는 익숙한 정적이 있었지만 그 속엔 요즘 들어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도 섞여 있었다. 프란시스코와의 대화 이후 그는 다시는 예전의 로드리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가면도, 변명도, 도망도 없었다. 진짜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와라.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겠다. 아버지였다. 장소는 본사 옆, 오래된 별채 사무실. 그곳은 회사 창립 초기에만 쓰이다. 지금은 거의 폐쇄된 공간이라 들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프란시스코는 그를 문 앞에서 맞이했다. 수트 대신 셔츠에 니트 조끼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흰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노인이 서 있었다. 로드리고, 이분은 에스테반 마르코스. 예전에 마르코스 컨소시엄을 운영하던 분이지. 지금은 내 친구이자 조언자야. 로드리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에스테반은 인자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드디어 널 직접 보게 됐군.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은 잊혀지는 게 당연하지. 한때는 남미 최대 유통기업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채소밭이나 돌보며 살아. 로드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에스테반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자만으로 회사를 운영했지. 사람을 숫자로 보고 회사를 전쟁터로 여겼다. 직원들은 도구였고 고객은 숫자였지. 그리고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든 구조가 나를 삼켰다. 배신당하고 고소당하고 친구도 떠나고 가족조차 등을 돌렸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며 작게 웃었다. 그날 공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욕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나를 도와줬어. 내가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불러준 유일한 사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로드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깨웠지. 프란시스쿠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가 내게 알려준 거다. 진짜 조직은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로드리고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려는 일이 있다. 에스테반이 말을 꺼냈다. 배달원들, 청소노동자들, 노숙인들, 출소자들, 사회가 잊은 사람들, 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존엄성을 돌려주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로드리고의 눈빛이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요? 프란시스쿠가 설계도 하나를 꺼냈다. 작지만 세밀한 도시 모형이 그려져 있었다. 모듈식 주택, 커뮤니티 키친, 기술교육센터, 유료소와 정비창고까지. 이름은 빌라 레콘스트루이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을이란 뜻이지. 자선은 아니다. 에스테반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기회를 줄 뿐이야. 그 안에서 자립하고 성장하는 건 그들 자신이 해야 할 몫이지. 로드리고는 모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 그래. 프란시스쿠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프로젝트의 운영은 내가 맡았으면 한다. 저요?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봤다. 우리가 본 적 없는 그들의 세계를 직접 체험했지. 너만이 이곳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이끌 수 있다. 순간 로드리고는 벽에 걸린 창밖을 바라봤다. 건물 사이로 보이는 평범한 거리. 그 속을 바삐 달리는 라이더 한 명이 보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향하고 있었음을. 그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하겠습니다. 에스테반이 손을 내밀었다. 프란시스쿠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빌라 레콘스트루이르. 우리가 함께 만들 새로운 세상의 첫 벽돌이 될 거다. 그날 오후 로드리고는 창고로 돌아갔다. 그는 조안과 마리아 그리고 도나 콘세이상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준비 저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날 로드리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할 때다. 새벽 5시 3분. 하늘이 아직 어둡고 땅은 밤새 내린 이슬로 촉촉했다. 로드리고는 장화를 신고 흙 위를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스팔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싫었을 텐데 지금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엔 흙이 가득했다. 빌라 레콘스트루이르. 건설된 지 이제 겨우 6개월. 하지만 이곳은 이미 하나의 진짜 마을이 되어 있었다. 배달원 출신들이 만든 자전거 수리소, 마리아가 운영하는 공동식당, 조앙이 가르치는 기술학교, 그리고 도나 콘세이상이 관리하는 텃밭까지. 이곳의 중심에는 로드리고가 있었다. 그는 회장도 정치가도 공무원도 아니었다. 그저 똑같은 방 한 칸에서 살고 똑같이 줄을 서고 똑같이 땀 흘리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앞세운 적이 없었다. 항상 먼저 움직였고 가장 늦게 쉬었다. 형, 물탱크 연결 문제 해결됐어요. 한 청년이 뛰어오며 외쳤다. 그는 마약 조직에서 빠져나온 19살 소년 루카였다. 잘했어, 루카. 오늘 오전엔 급수 점검하고 오후엔 교육관 배관도 봐야 해. 같이 할 수 있지? 당연하죠. 이제는 여기 제 진짜 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로드리고는 작게 웃었다. 그는 루카의 어깨를 툭 치며 함께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공동식당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아이들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음식 배급을 도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로드리고, 오늘은 옥수수죽이야. 너 좋아하잖아. 마리아가 커다란 냄비를 휘저으며 외쳤다.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했고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오늘만 해도 200그릇이야. 다음 달엔 더 늘어날 것 같아. 우리 텃밭에서 나오는 걸로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무리야. 하지만 도나 콘세이상이 요즘 새벽마다 농사법 가르쳐줘서 곧될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4시에 물 안 줬지? 그래서 잎이 늘어진 거야. 도나 콘세이상이 양동이를 들고 농장 구석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옆에는 꼬마 아이 셋이 들러붙어 있었다. 이 애들, 내 농사 보조야. 심부름만 시키면 안 움직이는데 씨앗 심게 하면 눈이 반짝여. 로드리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오후엔 교육관에서 기초금융교육 시작합니다. 조항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다들 알려주세요. 사람들의 표정에 희망이 번졌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었다. 재기의 땅, 회복의 공간, 그리고 기회의 문이었다. 공동체의 성장은 외부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취재를 오고 타 지역 지방정부에서도 모델 사례로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드리고는 관심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오후 2시, 그는 교육관에서 조항의 수업을 잠시 지켜봤다. 칠판 앞에 선 조항은 숫자를 적으며 설명했다. 자, 월급 2,000헤아릴 때 고정비용과 저축 계획을 세우려면. 로드리고는 뒤편에 조용히 앉아 메모를 했다. 그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았다. 그는 스스로를 책임자가 아닌 학생으로 여겼다.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 커뮤니티 광장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렸다. 그날 안건은 새로운 입주자 선정 기준과 야간 순찰 교대제였다. 로드리고는 가운데 앉지 않았다. 모두와 같은 동그란 원안에 함께 앉아 한 사람씩 의견을 듣고 정리했다. 야간 순찰은 자원제로 하고 보상은 공동물품 이용권으로 하자. 입주자는 가정 우선이 좋지만 긴급 케이스는 예외를 두자. 사람들의 말은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다. 그건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로드리고는 혼자 텃밭 옆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오래전 차 안에서 거들먹거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프란시스코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이사회가 공동체 확대안에 동의했다. 내 프로젝트가 이젠 시스템이 된다. 로드리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스며들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일이 시작된 거야. 빌라 레콘스트루이르. 그것은 단지 이름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고 존엄을 되찾는 길이었으며 그리고 그 자신에게 있어선 완전히 새로 태어난 아침이었다.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저녁, 로드리고는 공동체 중앙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오늘자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 부서별 예산안과 교육 신청 명단, 그리고 신규 입주 요청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펜을 잠시 내려두고 목을 돌렸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고 멀리서는 도나 콘세이상에 물 주는 시간이다. 라는 익숙한 외침도 들려왔다. 바로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실례합니다. 로드리고. 배달 담당 자원봉사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 편지, 내 이름이 적혀 있길래.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건넸다. 노란색 봉투, 손으로 쓴 주소, 그리고 낯익은 글씨체. 로드리고는 순간 숨을 멈췄다. 라파엘? 편지 봉투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보낸 이 라파엘 노게이라. 과거의 이름,
과거의 그림자. 라파엘은 한때 로드리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같은 파티에서 웃고 같은 브랜드 옷을 입으며 세상이 자신들을 위해 돌아간다고 믿던 시절을 함께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갈라졌다. 로드리고가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들 때 라파엘은 더 빠르게 어둠에 잠식됐다. 알코올, 술, 빚, 추문,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다. 로드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그리고 펜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가득했다. 로드리고, 처음에 이 공동체에 대해 들었을 때 웃었어. 얘가 또 무슨 퍼포먼스를 하나 생각했지.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내가 직접 여기에 와보니 내가 진짜 바뀌었단 걸 알겠더라. 그리고 나도 바뀌고 싶어졌어. 내 이름을 말하는 게 부끄러웠어. 여기 처음 들어올 때 너랑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면 더 조롱당할 것 같았어. 근데도 이곳은 나를 받아줬어. 첫날 밤 널 멀리서 봤지. 진흙 묻은 손으로 농장을 정리하던 너. 사람들 사이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웃고 있던 너. 그 순간 한심하게도 울고 말았어. 질투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지. 내가 예전처럼 살고 있었다면 난 그냥 여기서 도망쳤을 거야. 근데 너도 바닥까지 떨어졌던 걸 아니까 나도 다시 올라가 보고 싶어졌어. 지금 난 재활 프로그램 3주차야. 도나 콘세이상이 매일 아침 문 두드리며 깨우고 조항 선생님이 하루에 10분씩 나랑 이야기해줘. 그리고 오늘 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 작은 왕자였는데 목소리가 떨릴 뻔했지. 왜냐면 그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더라고. 우리 둘 다 너무 오랫동안 진짜 중요한 걸 못 본 채 살았던 거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난 내가 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맙다. 진심으로. 라파엘. 편지를 덮는 순간 로드리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공동체 건물 사이로 퍼지고 있었다. 붉고 따뜻하고 오래도록 머무는 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텃밭 옆 벤치로 걸어갔다. 그곳은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던 곳. 그는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돌아온 덕분에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낭비가 아니었구나. 그 말에 옆에 있던 조항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누구 편지야? 라파엘. 내 옛 친구. 과거의 나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었어. 조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망가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아무나 못해.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항상 또 다른 사람이지. 로드리고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넣었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공동체 안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 마을은 파도처럼 일렁이는 기대와 조용한 감동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손에 꽃을 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얼굴에 색칠을 하고 뛰어다녔다. 새로 지어진 중앙광장에는 깃발과 현수막이 펄럭였고 무대 앞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이날을 기다려왔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다. 로드리고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은 흙으로 거칠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몇 년 전의 사치와 허영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 속에서 단단해진 책임감이었다. 형, 괜찮아요? 라파엘이 다가오며 작은 농담을 던졌다.
라파엘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다. 응, 괜찮아. 오늘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날이야. 로드리고는 대답했다. 그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기 전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 비집고 들어와 광장 위를 따뜻하게 비쳤다. 무대 위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자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얻게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건물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을 되찾는 한 걸음을 더 뗐습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였다. 로드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밖에서 아버지 프란시스쿠가 서 있는 쪽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연륜이 새겨졌지만 눈빛은 자랑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기회와 안락함, 그리고 이름. 하지만 제가 그 가치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물려받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책임을, 권력이 아니라 봉사를. 그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로드리고. 그 외침은 수많은 목소리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싶어 했고 동시에 그가 대표하는 희망을 붙잡고 싶어 했다. 식이 끝나고 공식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로드리고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어느 여성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어린 소녀는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작은 창이었다. 그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자신의 존재 이유로 새겼다. 행사 중 잠깐의 쉼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무대 뒤로 걸어 나왔다. 프란시스쿠는 로드리고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끌어줘서 고맙다. 나는 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로드리고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많은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그들 사이의 거리였다. 권력과 인정의 거리 대신 눈물과 보살핌의 거리가 들어섰다. 아버지, 이 모든 건 우리가 혼자 해낸 것이 아니에요. 조안과 마리아, 도나 콘세이상, 라파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손을 잡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프란시스쿠는 미소를 지었다.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지. 그날 밤 축제가 끝난 뒤에는 공동 식사가 이어졌다. 수백 명이 큰 천 아래에서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만들어 놀았고 어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논했다. 로드리고는 조용히 광장 한켠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한 장의 편지가 머물렀다. 라파엘이 보냈던 편지, 조앙의 따뜻한 미소, 도나 콘세이상의 손길, 모두가 그의 여정을 이끌었다. 그제야 숫자가 가진 무게를 실제 감정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5만 명. 차갑게 보이는 통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수였다. 그는 라파엘을 찾아 골목 모퉁이에서 마주쳤다. 라파엘은 이제 괜찮아 보였다. 눈빛은 흔들리되 단단했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오늘 어땠어? 라파엘이 물었다. 로드리고는 멈칫하다가 웃었다. 오늘은 숨쉬기가 쉽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 없었을 거야. 너의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달빛이 조용히 도시를 감쌌다. 며칠 후 이사회에서는 프로젝트의 확장 계획과 지속 가능성 방안이 논의되었다. 프란시스쿠와 로드리고는 함께 앉아 향후 10년의 비전을 바라보았다. 기술과 자본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이제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육, 직업훈련, 심리치료,
지역 경제 활성화,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프란시스코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로드리고에게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이어가면 내 이름은 다른 의미로 남을 것이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있을까? 로드리고는 잠시 답을 찾다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걸 보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계속 켜두는 것. 시간은 흐르고 빌라는 더 많은 사람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고 어른들은 이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했다. 라파엘은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교사가 되었고 마리아는 공동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 조앙은 기술학교의 정식 교장이 되었고 도나 콘세이상은 건강센터의 상담자로 활동했다. 로드리고는 어느 날 아침 새벽빛 속에서 텃밭을 다듬다가 잠시 멈춰섰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지도자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랑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다. 그는 흙을 손으로 쥐고 땅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희망의 냄새였다.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를 비우고 대신 지속적인 책임과 사랑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메모를 적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 교육 확장, 자립형 농장,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그 메모를 상자에 넣어 공동체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 그가 쓴 글자들에는 결기가 깃들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빌라의 불빛은 멀리서도 반짝였다. 수많은 창문에서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들은 도시 한쪽을 온화하게 감쌌다. 로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일으켰구나. 그는 혼잣말을 속삭였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곧 결심이 되었다. 그 결심은 단지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았다. 수만 명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다. 로드리고는 이제 알았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